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부터는요, 우리나라의 네이버 밴드에 제가 린도알람의 자연이 그리워를 열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좀 올리고 또 페이스북에도 전달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면서 주요 이슈를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신 분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다 교육하신 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그 방송에 좀 맞춰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립지만은 또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들은 한국이 그립기 때문에 양쪽의 이슈를 좀 자연이 그리워에다 맞춰서 이렇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인도네시아 주요 이슈를 보겠습니다. 역시 조코이 대통령의 마지막 리셔플이 톱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컴파스 신문은 4명의 장관이라고 했었지만은 3명으로 축소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ESDM 장관, 그리고 백과뱀 장관, 또 법무부 장관, 이렇게 3명입니다. 그렇지만 정통부 부장관과 식약처장, 국립영양청장, 기지 내셔널이라고 하는데 국립 영양청장을 추가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조코이 정부는 프라보오 차기 정부에 스무스하게 정권을 넘겨주기 위한 조치를 다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7월에요. 조코이 대통령 정부가 농업부 부장관, 그러니까 와킬 먼트리죠. 농업부 부장관과 재무부 부장관, 그리고 투자조정청장을 그 부총장을 임명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것이 예상돼서 이번에 임명한 3명의 장관까지 합치면은 모든 정권 이양은 완벽하게 끝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프라보오 차기 정부는 국가 재정 상황 파악에 올인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 예산을 만지는 재무부를 장악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ESDM, 즉 에너지 광물부 장관, 또 백과뱀,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어떻게 더 많이 할 건가 하는 부서, 또 법적으로 지금 나스댐 같이 나스댐 출신의 농업부 장관을 어떻게 풀어줄까 말까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농업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식량안보가 인도네시아의 제일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재무부와 투자청의 부장관을 임명한 것은 국가 자금의 흐름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서 조코이 대통령은 프라보오 차기 정권에 최선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차후 본인에게 유리할 건가 하는 그런 것을 아마 다 계산해 봤을 겁니다. 이제부터 인도네시아의 미래는 프라보오의 캐파빌리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조코이 대통령은 이미 자기 손을 다 프라보오 정권에 넘겨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비주에 보니까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에코라는 무역관, 그리고 산디라는 참사의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제목이 참 웃깁니다. 인도네시아에다가 공장을 세우게 되면은 동남아시아 10개국 전체에 무관세로 수출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주요한 내용은 없지, 그저 두리뭉실하게 답변하는 내용만 가득 차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 간의 무관세 협정에 따라서 인도네시아에다 생산한 물건이 아세안 국가로 무관세로 나간다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이죠. 그렇다면은 다른 동남아 국가에다 공장을 세우면 그게 안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말레이시아에 세우면 인도네시아에 또 뭐 무관세로 들어올 수 있고, 다 이렇게 서로 아세안 영내에서는 무관세 수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인도네시아는 뭐 자원 부국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석탄과 복사이트, 주석, 특히 니켈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요, RE100, 즉 탄소 제로 트렌드에 석탄이 밀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석탄은 점점 써서는 안 되는 것이 되고요. 석유 및 가스도 인도네시아는 수입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무역과는 목재 펠렛이 인도네시아에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목재 펠렛이라는 것은 목재가 많아야 되죠. 그러니까 원자재의 품질에 비해서요, 펠렛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 상품으로는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러시아나 중남미에서 오는 우드 펠렛보다 퀄리티가 한참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건 어디까지나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입장에서 보는 수출 상품 제조 공장 투자에 관한 견해라고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반대로 조선비주 기자는 인도네시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뭐 할랄 인증 문제는 어떻게 되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냐? 이 할랄을 인증하게 되면 그만큼 상품의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인도네시아의 우파 미니멈 최저임금은 뭐 어떻게 되냐? 뭐 이것이 그렇게 뭐 최저임금이 싼 것도 아니지 않냐? 또 한국 화장품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인도네시아 식약청 허가 문제가 왜 그렇게 길게 늘어지냐? 보통 한 번 들어가면은 6개월에서 1년 걸린다고 하니까 뭐 이것도 잘해야 그게 나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무역부, 통상부의 수입상품 통관 절차, 그리고 관세 문제를 문의를 했지만은 그들의 답변은 명확하지 않고 두리뭉실하다는 겁니다. 그저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은 인구가 2억 8천 명이나 되기 때문에 내수시장 가능성이 크다 하는 내용만 그저 얘기를 하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인구의 70% 정도가 생산 가능 인구인데, 그 중에서 중위 나이 평균이 30세 미만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맨파워냐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투자 전망이 밝은 나라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뭐 자원도 많다 그러지만 인구 대비해서 자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인구 비례로 나눠보면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또 인도네시아도 지금 고령화를 겪고 있고, 특히 농촌은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서 이미 농촌 인구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뭐 그들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대우에서 하는 강연회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우에서 인도네시아 투자 분석을 할 때에 나오는 제 발표를 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외신에 보니까 미국 역사상 대선에서 여성 후보가 이렇게 돌풍을 일으킨 적이 없다. 그러니까 152년 만에 처음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조 바이든의 사퇴로 뒤늦게 나서기는 했지만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아무리 남녀 평등 그리고 인종 차별이 없는 나라라고 자랑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백인 남성들의 동무대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해리스가 나타나서 공화당의 트럼프 독주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대선은 참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리스 돌풍에 트럼프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참으로 딱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여성 파워에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해리스 장벽을 이제 뛰어넘을지 그게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서 조코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대통령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최고 훈장, 그러니까 그랜드 컬러 오더 오브 더 스테이트 오브 팔레스타인 이런 그 훈장을 받는 모습이 사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대통령 특사가 자카르타, 이스타나, 메르데카를 방문해서 직접 조코위 대통령 목에 이 메달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준 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변함없이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도네시아는 이스라엘보다는 팔레스타인 편에 설 것을 잘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엠펠, 그러니까 우리 그 대벨이 있고요. 대벨보다 더 상위 기관이죠. 이 엠펠에서 2025년 예산 편성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지금 석유 생산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시한폭탄과 같다라고 말해서 주의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내년 원유 가격이 배럴당 82달러로 계상을 하고 예산을 짰는데요. 지금 인도네시아 석유 생산량을 보면 하루 60만 배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석유로 환산해 볼 때 하루 100만 배럴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내년 하루 석유 시추 목표량을 60만 배럴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도요, 너무 희망적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면에 엄청난 도박이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석유 생산량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인도네시아의 그 석유 생산 트렌드 속에서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내세웠던 수입 지출 국가 예산보다 항상 낮게 나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결과는 초라해서 여전히 감소 추세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전반기 생산량을 보면 하루 57만 6천 배럴, 그러니까 4천 배럴이 부족한 60만 배럴이 추정되고 있는데 후반기에도요, 여전히 하루에 58만 5천 배럴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스리물리아니 재무부 장관의 석유 수입 대비 국내 생산가 비교 자료에 의하면은 2022년에 98억 달러가 적자를 봤고요. 23년에는 94억 달러로 조금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19년 40억 달러, 2020년 20억 달러, 2021년에 43억 달러에 비하면은 너무 큰 폭의 적자 폭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도네시아 에너지 안보는 제1순위이기 때문에 프라보오 대통령 정부도요,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어떻게든 늘려볼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다양한 재정수단을 동원해서 421조 루피아를 책정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유 및 가스 증산을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서 잡은 석유 및 가스 생산에 따른 세입 목표는 더 많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죠. 그것은 하루 100만 배럴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실제 2000년에만 해도요, 하루 140만 배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50만 배럴을 생산했었는데 2010년 들어서부터는 90만 배럴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 석유 국내 생산량이 너무 줄어들어서 석유 수입량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석유 생산국이면서도 석유 수입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슨 석유 자원이 풍부하다고 무역관이 말하는 것은 실제 자기 나라의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로 보여집니다. 이제 조코의 시대는 가고요. 브라보오 시대가 열리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브라보오는 적어도 국내 석유 시추량을 높여서 예산 편성 기준에 맞춰야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정책적 도전은요, 오직 브라보오의 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신수도 개발에 매진해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여실히 볼 수 있죠. 석유나 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은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석유 시추공은 너무나 오랫동안 써먹은 그런 광국이기 때문에 더 증산을 하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추공을 인도네시아는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투자자가 필요하고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리셔플에 백과뱀 장관을 오래 역임했던 골가르당 출신의 바흐리를 ESDM 에너지 광물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참 시적절한 인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도 받고 석유와 가스 국내 생산도 늘려야 신수도 개발도 지속할 수 있을 것이고 무상급식이나 우유도 국민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정부는 CPO로 석유 부족분을 어떻게든 메꿔보려고 B50까지 좀 끌어올리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만 팜유업자들은 수출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국내 수요가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없이 그저 의무 공급량만 그저 채워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무도 다 하지 않으려는 업체가 상당히 많죠. 이번에도 어떻게든 무역부를 또 설득을 한 것 같은데요. 식용유 국내 공급 타겟 그런 목표를 낮춰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뭔가 엇박자가 나는 예산 편성이 되는데요. 브라보 정부가 이걸 그냥 놔두고 넘어갈지 그거는 좀 지켜볼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